자, 실습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해요. 이번에 두 번째 올라간 것도 그냥 뭐 그 선만 꼽으면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3주차부터는 좀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그냥 하나만, 뭐 하나는 아니구나, 두 개구나. 두 개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요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수업 거의 마지막에 학생 한 명이 이제 질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뭐 게시판에도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거고, 내가 뭐 거기서 열심히 설명을 하긴 했어. 닫힌 회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게 뭐 플러스 5V라고 합시다. 뭐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플러스 5V고 지금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여기 꼽혔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에 5V가 인가되면 지금 요 위쪽에 있는 요 두 줄은 이쪽 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옆에 꼽은 얘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연결된 거지. 이 빵판 내부에 있는 선을 통해서, 도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왔죠.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요 아래쪽 부분은, 자, 요 라인이 내부에서 우리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요 라인에 따라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요 안쪽에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든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보면은 제일 처음 만나는 게 얘지. 그리고 얘도 여기 꽂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일로 갈 거냐, 일로도 갈 거냐인데, 자, 닫힌 회로가 완성이 되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를 따라 가봅시다. 그러면 지금 요 한쪽 팁이 이쪽으로 와 있어서, 자, 이번엔 이쪽 라인을 따라서 연결이 되고 이게 이렇게 돌아 나오고, 마찬가지로 여기 또 내부에서 연결되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면, 자, 요 아두이노 내부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닫힌 회로가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뭐야? LED를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밑에, 그러니까 직접 그때 설명도 하기도 했었지만, 자, 지금 얘의 문제는 뭐냐면 얘가 하나 왼쪽에 지금 있어요. LED의 왼쪽 끝 팁이 왼쪽으로 밀려 있거든. 그래서 얘랑 위치를 바꿔야 돼. 그래서 여기서 LED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면, 자, 이러면 완전히 닫힌 회로가 되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해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나서 또 많이, 그러니까 실수한 게 뭐냐면, 저항이나 뭐 LED나 소자나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저항 한쪽 끝을 여기다 놓고 한쪽 끝을 여기다 연결해. 이렇게 꼽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문제가 뭐야? 지금 얘 저항하고 아래쪽에 깔려 있는 그 뭐 철판, 도선, 뭐 이 빵판 내부 도선하고 서로 병렬 연결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얘는 저항값이 더 큰 거잖아. 아래쪽 거보다. 그럼 이 저항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밑으로 전류가 다 흐르는 구조가 되겠지.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뭐 LED를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봐요. LED가 켜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양단에 전압 차이가 있어야 되지. 근데 지금 여기는 전압 차이를 만들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자를 꽂고 싶으면 여기에 이런 방향으로 꼽으면 안 되고 이 방향 꽂아야 돼. 알겠죠? 요거 항상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자, 다음 거 봅시다. 또 다른 학생이었는데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수한 부분이 비슷하고, 지금 자, 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전원이 들어왔고, 여기서 내부에서 연결되고, 그리고 이 도선을 따라서 들어왔고, 자, 이번에 여기로 연결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같은 선상에 여기 저항 끝발이 있고, 지금 얘가 위치가 잘못됐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려면 얘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도 되지.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저항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요 LED를 한쪽 끝발을 여기, 한쪽 끝발을 여기, 저항을 여기다 꽂아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닫힌 회로가 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꼽아보고 이게 동작을 안 하잖아. 그러면 이게 정말 닫힌 폐회로인지를 잘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아까 이제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반복인데 폐회로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LED를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일단 닫힌 구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LED든 모터든 상관없어요. 켜지지 않는 이유는 양단의 전압 차이가 있어야지 얘네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얘가 소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압 차이를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닫힌 회로가 되었는데 동작을 안 한다. 그럴 때는 내가 혹시나 이제 그 에너지 소모, 그러니까 전압 차이를 못 줘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지 않는 구조인 건지를 좀 확인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뭐 지금 다양한 실수를 해봐야 돼. 지금은 사실 이렇게 피지컬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빵판에 어떻게 꽂고 뭐 그런 문제인데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코딩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내가 하드웨어를 잘못한 건지 코딩을 잘못한 건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나랑 적성이 안 맞는구나라는 그런 또 자괴감이 들고 하기도 하지. 근데 어쨌든 사진 내가 최대한 자세하게 찍어서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잘 해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닷 매트릭스라는 것까지 들어가면은 꽤 까다로워. 그러니까 연결이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이겨내야 돼. 알겠죠? 자, 요거 일단 정리하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부분을 좀 복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요거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리고 커패시터에서의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 인덕터에서의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 그리고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자, 전압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제로 마이너스라는 값을 알고 있으면 제로 플러스라는 값에 대한 전압값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 자,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적어도 다음 시간에는 나올 거예요. 7장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건데 거기서 우리가 초기 조건이라는 것을 이용할 때 주로 쓰여요. 자, 그렇고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전류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I의 그러니까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I 제로 마이너스 값을 알고 있으면 I 제로의 플러스 값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자, 합성 커패시턴스,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죠. 자, 저항과 인덕터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관련해서 합성 저항,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는 관계가 똑같아요. 그렇죠? 직렬 연결인 경우는 단순합,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역수합으로 구했었어요. 그리고 커패시터는 반대죠. 커패시터는 직렬 연결인 경우에 역수의 합, 그리고 병렬 연결인 경우에 그냥 단순 합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자, 전압 전류 간의 관계는 자, 저항이 있는 경우는 이렇고 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분식으로 풀 수 있다라고 했었고 자, T0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으로 했으면 여기 있는 얘가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0에 대한 구간에 대한 적분값이고 이게 초기 값에 의한 어떤 성분으로, 그러니까 항으로서 보면 된다. 자, 얘 외워야 되고, 얘 외워야 되고, 그렇죠? 얘도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죠. 요 네 개의 식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7장 문제를 풀 때 이제 뭐 KVL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저항과 관련된 KCL과 KVL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제 커패시터, 인덕터가 포함된 회로의 KCL과 KVL을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뭐 에너지와 뭐 파워 파워가 아니고 에너지와 파워 관련된 거는 뭐 이거는 뭐 모르겠어. 기말고사에 내가 이 문제를 냈지 안 냈지는 워낙 이거 말고도 내야 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알고 있으면 좋겠죠. 삶에 도움이 될 거야. 자,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얘랑 얘는 동일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로 병렬 연결인 경우도 얘랑 얘는 동일하게 하되, 자, 얘는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뒷장에서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직류 정상 상태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는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스위치가 열려 있었다. 아니면 스위치가 닫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문제에서 하게 되면, 아, 직류 정상 상태. 혹은 뭐, 2학기 때는 우리가 교류를 배울 텐데, 2학기 때 들어가서는, 아, 교류 정상 상태를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라는 의미가 딱 이 얘기예요. 우리 지금 1학기 때에서는 직류 정상 상태다. 자, 직류 정상 상태인 경우에 우리가 커패시터와 인덕터를 다루는 게 좀 달랐어요. 그렇죠? 자, 저항은 그냥 뭐 직류 정상 상태든 아니든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역할을 해요. 근데 자, 커패시터는 직류 정상 상태에서 오픈 서킷이에요. 그러니까 개방돼요. 개방 회로로 취급하고, 자, 교류인다. 저기 인덕터는 우리가 단락 회로로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 이 두 개의 소자를 만나면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냥 진짜 없는 셈 치고 하는 거야. 커패시터는 개방되어 있고 인덕터는 단락되어 있으니까 없는 셈 치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이거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이거 왜 필요하냐가 궁금한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제 스위치 동작을 넣어요. 그러니까 스위치 동작을 하게 되면 이제 직류 정상 상태인 그런 어떤 평형 상태가 깨지는 거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과도기 상태가 되고, 과도기 상태가 되었을 때 여기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내부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재잖아요. 저장된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외부에 측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담고 있던 에너지를 외부의 뭐 전압이나 전류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오늘 이제 무전원 RL 회로, 무전원 RC 회로를 다룰 건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가 이제 내추럴 리스폰스 혹은 고유 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고유 응답은 전원이, 그러니까 외부 전원이 없는 경우에 소자 자체가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로서 나타나는 외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반응, 어쨌든 뭐 전류 전압이에요. 알겠지? 요거는 오늘 이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전압에 대해서 어떤 전기적 관성이 있고 전류에 대한 전기적 관성이 있다. 자, 요거 한 장만 잘 외우면 일단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내용은 다 이해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방금 얘기했던 거죠. 자, DC Steady State라는 건데 직류 정상 상태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얘기를 다 했어. 예, 직류 정상 상태에서 커패시터는 개방, 인덕터는 단락. 그래서 자, 커패시터는 개방시키고 인덕터는 자, 단락시킴으로써 우리가 DC Steady State를 만들 수 있다. 자, DC Steady State라고 하는 거는 뭐 결국 그러니까 언제 쓰일 거냐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뭐 스위치가 닫혀 있는데 뭐 여기 스위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스위치가 뭐 t equal 0라는 시간에 딱 열린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 equal 0라는 시간에 열린다고 하게 되면 자, 저 스위치가 열리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 회로가 정상 상태고 커패시터 혹은 인덕터의 에너지가 저장되고 있겠지. 그렇죠? 저장되고 있는데 이 회로가 열림으로써 이 정상 상태가 깨지고 그 깨졌을 때 커패시터는 전압값을 유지하고 싶어서 외부에 일을 하게 되고 인덕터는 전류값을 유지하고 싶어서 외부에 일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과도기적인 응답이 나타나는 거겠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초기값.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텐데, 뭐 VCT라고 하게 되면 얘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V0라고 하는 이게 이제 초기 에너지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라고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얘가 이제 시상수라고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가 저기 초기 조건 혹은 초기 값이라는 것이 돼요. 그러면 자, 이 식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달라지는 건 뭐냐면 이 값하고 이 값만 요 값만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를 가정하고 구하는 게 결국은 요 V0라고 하는 요 초기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I0 값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전류를 구할 때 뭐 I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자, 우리가 이 타우 값을 알고 I0 값을 알면은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 값을, 물론 이제 전원이 없는 경우에요. 자, 전원이 없는 경우에 이 값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거, 직류 정상 상태를 알아서, 그러니까 잘 해석을 해서
I 제로값과 V 제로값을 구해내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요거는 이따가 7장 본격적으로 할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I 값과 V 값을 구하래. 그리고 가정이 요 회로가 직류 정상 상태라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자, 직류 정상 상태니까 일단 뭘 봐야 돼요? 인덕터가 어디 있고 커피시터가 어디인지 봐야 되지. 그리고 인덕터를 찾았으면 그냥 단락시키고 커피시터를 찾았으면 개방시키고. 자, V랑 I를 구해야 되는데 I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고요. V는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 V예요. 그러면 개방시켰더라도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잡게 되면 이 위쪽 노드에서의 전압을 우리가 V로 잡고 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전류원이 있는데 이 전류원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또 고민스러운 거는 4옴과 2헨리, 여기도 2헨리가 있구나. 얘도 단락시켜야겠네. 자, 여기 지금 4옴이 있죠. 4옴과 지금 전류원이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이거를 우리가 뭘로 할 수 있어? 전원 변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 뭐? 여기 아래쪽에 이제 풀어놓은 게 그 풀인데 스포메쉬를 쓸 수 있죠. 지금 여기를 스포메쉬로 풀게 되면 그냥 하나의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 주의해야 될 거 이쪽과 이쪽의 전류 값만 다르다라는 것만 주의하면 되지.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전원 변환보다는 스포메쉬로 푸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아래쪽에 있는 요 회로처럼 이제 회로가 변환이 돼요. 주의해야 될 거, 자, 여기서 요 전류가 여기까지는 I야. 근데 여기서는 뭐가 돼? I 플러스 6A가 돼요. 요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KVA를 써주면 되겠죠? 자, 오랜만에 우리 같이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다지, 그치? 그리고 자, 여기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어요. 자, 2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화, 그치? 그리고 여기 4옴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지워버렸는데 I 플러스 6A만큼의 전류가 흐르는 거였죠? 4 곱하기 I 플러스 6A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전압 상승이 36V만큼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36V만큼의 전압 상승. 뭐 미지수 하나니까 그냥 편하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I라고 하는 전류는 2A가 나와요. 이거 계산 과정은 안 보여줘도 되겠지? 그리고 나면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자, 여기 전압 V예요. 전압 V는 여기 36V가 그러니까 여기 그라운드를 잡았을 때 이렇게 가서 여기 36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2A 전류 걸렸을 때 4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32V만큼이 된다. 자,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커피시터든 인덕터든 우리가 신경 안 쓰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직류 정상 상태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커피시터와 인덕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더라. 그런 거를 먼저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 하나 있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지금 뭐 같은 얘기예요. 지금 같은 얘기인데 자, 여기 V의 T0 마이너스 값을 100V로 놨어. 지금 V의 T0 마이너스라는 게 결국은 여기에서 양단에 걸려있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T0라는 시점에서 뭐 여기 지금 스위치가 있지는 않지만 T0라는 시점에서 스위칭이 있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T equal T0에서 이제 스위치가 뭐 열렸든 닫혔든 스위칭이 있는 거고 그래서 커피시터 전압에 대해서 이제 스위칭 전과 스위칭 후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32V라는 거 알고 있었지. 그렇죠? 자, 이 32V라는 전압은 어떤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직류 정상 상태라는 가정이 있었죠. 자, 직류 정상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지냐 하면 자, T0라는 시점에서 스위칭 동작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스위칭 동작이 일어나면 그때 직류 정상 상태가 깨지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T0의 마이너스까지는 32V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커피시터야. 커피시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자,
찰나의 순간 동안은 그 값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T0의 플러스에서의 값도 32V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자, 이게 그 얘기를 잠깐만. 값이 달라졌냐, 왜? 다시. 여기 이렇게 써 있구나. 예. 그러니까 T0의 마이너스 값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게 100V였고, 그리고 T0의 플러스 값은, 그러니까 이 값을 유지해야 되니까 100V가 되는 거고, 그리고 VT의 값은 지금 32V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직류 정상 상태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초기 값을 구하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전압에 대해서, 그리고 전류에 대해서 이 전기적인 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미분 방정식인데, 뭐 내가 알려주는 미분 방정식은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 풀기 위한 어떤 문제를 푸는 스킬만 알려줄 거예요. 뭐 이 내부에 들어있는 심오한 그런 의미는 지금 아마 선영대에서 배우고 있을 거고, 다음 학기에 아마 남윤호 교수님하고 같이 공업수학을 할 거예요. 공업수학의 제일 앞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때 질문 많이 하고 잘 이해하면 좋겠고, 나랑 하는 거는 정말 나랑 하는 회로를 풀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것만 배우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이걸 참고했어요. 문과생도 이해하는 전기전자 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미분 방정식이란, 뭐 당연히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는 미분함수. 우리가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 뭐 미분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미분을 배웠으면 그걸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겠죠? 그래서 미분함수 혹은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얘기한다. 그리고 자, 그 미분 방정식을 그러니까 뭐 어떤 도함수나 이제 미분항이 포함된 그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그 어떤 해가 있겠죠. 답이 있겠지. 그거를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뭐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분하지 않은 거 원 함수지. 자, 이런 경우에 뭐 마찬가지로 미분항이 포함된 방정식이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두 번 미분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7장에서 배우는 거는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회로예요. 그래서 1차 미분 회로라는 게 우리가 7장의 그 제목이고, 2차 미분 회로가 8장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8장에서는 자, 두 번 미분한 항이 포함된다라는 거고, 7장에서는 한 번 미분한 항만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 자, 뭐 F2'이 마이너스 fx가 되는 해를 구해주게 되면, 자, 미분했을 때, 두 번 미분했을 때 그 자신이 다시 나오게 되려면, 자, 뭐 그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알고 접근하는 거죠. 자, 그래서 fx를 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fx equal sin x라는 걸 구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분 방정식의 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fx가 아니라 회로니까 뭐 vx 혹은 뭐 ix라고 하는 값으로 그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경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그 공업수학을 이제 배워보면 아는데, 그 공업수학에서도 그 예를 들 때 회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걸 우리가 아날로그 회로라고 하는데, 아날로그 회로를 그 예로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잘 배워놓으면 다음 학기 공업수학 하는데도 일부는 도움이 될 거야. 아주 잘 되진 않더라도. 그래서 전기, 전자 회로에 적용한다라고 해서 저항과 인덕터가 연결된 회로에서 전압 VT를 가하고 시각 T 이퀄 제로에서 전원을 차단한다고 할 때 전류 IT, IRT, ILT는 각각 어떻게 변할까? 자, 일단 우리가 이거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 R과 L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가 있어요.
지금 뭐 문제가 조금 이제 우리가 원래 보던 그림과 조금 회로가 다르게 생겨서 그런데 여기 저항 있는 거고 여기 인덕터 있는 거고 여기 전화번이 있죠. 자, 전류 I가 공급되고 그 I가 IR과 IL로 나눠져서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과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은 병렬연결이니까 당연히 같겠지. 그렇죠? 뭐 이런 거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위쪽에 노드가 있다라고 보고 그 노드로 들어가는 전류 IT,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 IRT와 ILT가 있어요. 그러면 자, T가 그 T 이퀄 0에서 전원을 차단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T가 그러니까 그쵸. T 이퀄 0에서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야. 네, 전원을 차단한다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없어지고 나면 뭐만 생겨? 요것만 생기는 거지. 그렇지? 자, 전원을 차단하고 난 후에 문제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을 처음에 공급해 준 이유는 뭐냐면 그 전원을 공급하는 동안 얘가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축적돼. 축적되고 자, 그 다음에 전원을 차단하고 나서 원래는 저항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전류 0이지. 그렇죠? 저항만 있었다라고 하면. 근데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원 때문에 우리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은 자, T가 0보다 클 때에는 자 IR 더하기 IL 이퀄 0으로 식이 바뀌게 되죠. VT 값이 지금 아니 VT입니다. IT 값이 0이 되니까 그 대신 0을 넣는 거고 자 전류 IRT를 구하게 되면 자, 위쪽에서의, 여기서의 노드 전압을 VR로 본 거고, 지금 여기서의 노드 전압을 VL로 본 거예요. 물론 이제 두 값이 같은 값이겠지. 그렇죠? 같은 값인데, 일단 이렇게 놨어요. 자, IRT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R분의 VRT. 근데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지금, 자, IR의 방향을, IR의 방향이 아니라, 지금 VR의 방향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았어. 이 문제가 지금 그렇게 잡아서 그래요. 네. 여기도 지금 보면은 VL을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렸다는 거는 지금 아래쪽을 플러스 위쪽을 마이너스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정해서 그런 거고 우리가 풀려고 했으면 그렇게 안 풀지. 그냥 수동 무게정 맞춰서 위쪽 플러스 아래쪽 마이너스를 잡으면 되는 건데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복잡하게 되긴 했어요. 자, 마이너스 마찬가지 이유로 붙은 거고 자, 그러니까 인덕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ILT를 구하게 되면 자, 적분의 형태로서 구할 수 있고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죠. 여기서는 우리가 초기 조건을 모르니까. 그러면 자, 요 두 개의 식을 더해서 0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씩 미분을 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시간에 대한 미분항이 되고 얘는 지금 적분항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 R분의 1, 그러니까 상수항이니까 앞에 있고 그다음에 DT분의 D, VRT 더하기 L분의 1 곱하기 VLT로 돼요. 이퀄 0이 되죠. 자, 1차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1차 미분항이 포함된 미분 방정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나중에 풀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VLT와 VRT는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 위쪽 노드가 같은 노드잖아요. 그래서 VRT로 바꿔주고 나면 자, 이 함수식은 VR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으로 바뀐 거예요. 요거를 풀면 돼. 요거를 푸는 거는 이제 우리가 또 알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방정식을 이렇게 세운다라는 것까지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방정식을 세울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식들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방정식을 못 세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자, LC 병렬회로예요. 자, L과 그러니까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병렬로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2차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자,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은 저항 더하기 커패시터
혹은 저항 더하기 인덕터가 있는 회로의 경우에 1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회로가 돼요.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려면 R, L, C가 다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니까 R은 없어도 돼. 없어도 되는데 근데 R이 필요한 이유는 L과 C만 있으면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에너지를 주고받아.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공진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룰 내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있어야 얘네들이 소모가 되면서 이제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건데, L과 C만 있는 회로는 우리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진회로가 되더라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각 t = 0에서 전원을 차단한다고 할 때, 자, 전류 I가 들어가고 지금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러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거를 아래쪽을 플러스 위쪽을 지금 마이너스를 잡고 있어서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여기 위쪽에 노드를 잡고 들어간 전류 있고 나가는 전류 2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 t = 0에서 에너지를 차단했기 때문에 여기 0으로 바뀌었고, 마찬가지로 전류에 대한 그러니까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그리고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썼어요. 그리고 얘네 두 개를 각각 대입해주고 이퀄 0으로 나타내면 되겠지? 그러면 자,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여기는 이 적분항을 없애주기 위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요. 한 번 미분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자, 2번 미분한 함수가 나와요. 여기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냥 원 함수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쓰게 되면 일단 여기 2차 미분항이 포함된 2차 미분 방정식이 됐어요. 그리고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나 같은 전압이죠. 그래서 VL 대신에 VCT로 바꿔 썼어요. 이거를 VLT로 바꿔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VL로 구해도 되고 VC로 구해도 돼요.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퀄 0으로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방정식을 세우는 것까지 일단 간략하게 봤어요. 뭐 지금 못 따라온다고 해서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앞으로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계속 할 거는 방정식을 세우고 문제를 푸는 거를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고 이거를 푸는데 이렇게 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느낌만 알면 돼 진짜. 예.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RLC 병렬 회로예요. 아까는 LC였는데 이제 저항 R이 그러니까 추가됐어요. 그럼 뭐 달라진 거 없지. 위쪽에서 들어가는 전류 I가 있는 거고 여기 그러니까 노드에서 빠져나가는 전류 IL, IC, IL이 있는 거죠.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뒤집어져 있는 형태의 전압이 걸려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T = 0에서 전원을 차단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앞에 부분 건너뛰고 전원 차단했으니까 0으로 된 거고 나머지 이렇게 쓰여지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지금 커패시터에 대한 전류, 그리고 인덕터에 대한 전류,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오메 법칙 써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요. 그러면 2차항 나오고, 그리고 얘에 대한 원함수 나오고, 그리고 여기 지금 1차 미분항이 나왔죠. 그리고 서로 병렬 연결 형태이기 때문에 VR이나 VC나 VL이나 다 같은 크기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중에 아무거나 뭐 마음에 드는 거, 지금 여기서는 VC가 마음에 들었나 본데 마음에 드는 거로 통일을 쓰게 되면, 자, 2차 미분 계수, 미분 계수는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게 미분 계수고, 2차 미분항, 그다음에 1차 미분항, 그리고 원함수가 있는 요 미분 방정식이 세워졌어요. 자, 미분 방정식을 세울 때 우리가 하는 거는 어차피 KCL 아니면 KVL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 VT란다 저기. 적분항이 있으면 그 적분항을 없애주기 위해서 한번 미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항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앞으로 방정식을 세울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외부 전원이 있는 경우에 대한 건데, 외부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지는 거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0이 있었던 거에 IT라고 하는 게 아직 살아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IT라는 게 있는 거고, 양변을 미분을 하게 되면 지금 자 여기 전압 아니 커피시터를 가로로 쓰는 전류, 그다음에 인덕터를 가로로 쓰는 전류, 그리고 이게 뭐야 지금 저항을 가로로 쓰는 전류,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얘가 전류에 대한 잠깐만 이게 왜 C분의 1이 왜 붙었지? 이거 오타. 네, C분의 1 빼야죠. 네, DT분의 DIT라고 하는 요 공급되는 전류에 대한 1차 미분항이 포함된 거예요. 요거를 풀어주면 돼요. 일단 푸는 거는 나중에 하는데, 우리가 지금 1학기 때 배우는 과정에서는 요게 항상 상수야. 그치? 전압원, 전류원이잖아요. 시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 배운 데서는 얘는 사실 신경을 안 써도 돼. 왜냐하면 미분하면 항상 0이 되니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 앞에서 구했던 요거는 전원이 없는 경우에 구하는 값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고유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유응답 혹은 내추럴 리스판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유응답, 내추럴 리스판스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뒤에서 나오는 거는 어쨌든 전원이 있는 거죠. 전원이 있는 경우에 구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강제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forced respons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전체 응답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전체 응답은 강제 응답과 고유 응답의 합으로 쓰고 해요. 그래서 뭐 내추럴 리스판스 더하기 뭐 강제 응답에 대한 걸 구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토탈 리스판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앞으로는 우리가 얘를 구하겠지? 맨 처음에는 전원이 없는 경우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원이 있는 경우를 배우면서 전체 응답을 구하는 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전체 응답을 구하는 거는 얘와 얘에 대한 합이잖아요. 이게 중첩을 사용해서 구하는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중첩이 결국 뭐였어? 에너지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그 에너지원별로 그러니까 그 에너지원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초기 에너지만으로 생성되는 값을 구하고 그러니까 초기 에너지는 없고 외부 에너지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값을 구하고 그 각각을 더하면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토탈 리스판스 혹은 전체 응답이라는 게 돼요. 헷갈리지? 다시 얘기할게. 자, 우리가 전체 응답이라는 거를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7장을 배울 때 내가 어저께 올려놓은 그 강의 자료에는 전원에 대한 건 없어요. 전원이 없는 경우에 대한 것만 포함이 되어 있어. 그 뒤에 이제 전원이 있는 경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원이 있는 경우에 전원이 있는 경우에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그게 두 개 다 포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을 다 포함하게 돼. 왜냐하면 지금 이 회로에 전원이 공급됨으로써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한 번도 이 회로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지 않겠지. 근데 회로에 지금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저장된 에너지로 동작하는 응답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자, 고유응답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 얘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응답을 강제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중첩으로 풀 수 있는데 중첩으로 풀려면 어떻게 풀면 되느냐? 자, 지금 여기에 에너지원이 몇 개 있냐를 놓고 보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전압원 1, 전압원 2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풀었었냐면 전압원 1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전압원 2는 단락을 시켰어. 그렇죠? 그리고 값을 구하고 전압원 2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전압원 1은 단락을 시킨 후에 값을 구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값을 더해서 우리가 값을 구하는 게 중첩, 슈퍼포지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뭐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얘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야겠지. 초기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 저장되는 에너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앤다는 게 뭐예요? 얘를 없앤다는 거예요. 얘를 없다라고 치고 얘만 있다라고 구하고, 그리고 나서 자, 얘가 있다라고 치고 얘가 없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저장된, 소자에 저장된 에너지는 없고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만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구한 거를 우리가 2번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전체 응답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7장의 맨 마지막에서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한번 들었고 나서 나중에 또 들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어려운 거 맞아요. 계속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거 맞으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자, 변수 분리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지금 얘기하잖아. 우리가 회로 문제를 풀 때는 다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정말 기계적으로 갈 거야. 자, 이번에 이거지. 다음에 무조건 이거고 그 다음 무조건 이거예요. 자, 내가 수학을 정말 못해도 할 수 있어. 네. 근데 그래도 뭐 뭘 하는지는 알아야겠지. 그래서 변수 분리법이라는 게 그 미분 방정식의 해법 중에 하나예요. 말 그대로 변수를 분리하는 거예요.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라는 건데, 자, dx, dy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y에 대한 항이 있고 x에 대한 항이 있는 거예요. 얘네 두 개를 서로 등호를 기준으로 분리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은 x가 있고 y가 있잖아. 그래서 자, 일단 y를 반대쪽으로 넘겼어요. 그럼 gy분의 dx분의 dy, 그러니까 그리고 fx 되지. 자, 그리고 양쪽에다가 dx를 곱해주게 되면, 자, 보면은, 자, 한쪽은 y에 대한 항이고, 한쪽은 x에 대한 항으로 바뀌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변수 분리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7장의 첫 장 정도에서 변수 분리법을 사용하는 거를 보긴 할 거예요. 근데 그때만 볼 거고, 그 이후에는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 할 거예요. 아까 보여줬던 거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VCT라고 하게 되면 V0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나는 타우 구하고 V0 구할 수 있으면 돼. 알겠죠? 근데 어쨌든 원리는 알아야 되니까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를 이제 조금 이따 보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이 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 어떤 근이라고 합시다. 이 근, 그러니까 혹은 해가 이 방정식의 특성을 나타내줘요. 요거는 이제 2차 미분 방정식이 들어가면 이제 그때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 응답 자체가 시간이 길게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적인 응답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길게 지나면 안정 상태로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어떤 안정한 값이라고 합시다.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렇게 간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감소하는 패턴으로. 근데 그냥 이렇게 어떤 출렁임 없이 가느냐, 아니면 굉장히 출렁임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가긴 가느냐, 아니면 이게 수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기 오실레이션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패턴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응답에 대한 어떤 특성 혹은 뭐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특성을 결정하는 게 이 람다라는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해.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고 더 자세하게는 다음 학기에 남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여기까지밖에 몰라. 예.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어. 자, 봅시다.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미분 방정식이죠? 왜냐하면 2차 항을 포함하고 있지. 그리고 2차 항의 개수는 지금 1이야. 이해되죠? 그리고 1차 항의 개수는 A, 그 다음에 그냥 YX의 개수는 B인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YX 이퀄 익스포넨셜의 람다 X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근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가정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뭐 왜 그러냐고 하지 마. 그냥 가정이야, 가정. 알겠지? 자, 그렇게 놨을 때 한 번 미분하는 거예요. 한 번 미분하면 람다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 x. 두 번 미분하면 람다 제곱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 x. 그래서 자, 두 번 미분한 항 대신 여기 넣고 한 번 미분한 항 대신 여기 넣고 그냥 항 대신 여기 넣고 계산을 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돼요. 그러면 자, 이퀄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0이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실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거는 특수해요. 얘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일반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 앞에 붙어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자, 앞으로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특성 방정식이 별거 아니야. 자, 2차 미분 방정식을 세워줘요. 2차 미분 방정식을 세워줘요. 그리고 자, 여기서의 우리가 앞으로 약속해야 될 거 1차 미분 방정식이든 2차 미분 방정식이든 최고차 항의 개수는 1로 맞춰줍시다. 여기가 항상 1이어야 된다는 거야. 1차 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1로 맞춰주고 그 다음은 뭐 A, B라고 뭐 순서를 놓읍시다. 그랬을 때 자, 요거 관련된 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 자, 그런 약속이 있다라고 치고 자, 미분항이 제곱이면 그러니까 2차 미분항이면은 자, 람다의 제곱으로 나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람다의 제곱. 자, 1차 미분항이면 앞에 미분 계수 써주고 람다로 나. 그리고 자, 미분하지 않은 그냥 원함수이면 그냥 1로 봐요. 1로 봐서 b 이퀄 0이라고 하는 예를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풀게 돼요. 그리고 자,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어떤 값이 있겠죠. 그 값을 여기에 요 람다에 대입해주면 yx에 대한 방정식이 풀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앞에 봤던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변수분리법으로 푸는 방정식의 풀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여기 특성 방정식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dx분의 dy x 더하기 그다음에 a yx 이퀄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 이건 1차 미분 방정식이죠. 1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는 람다 플러스 a 이퀄 0, 그래서 람다는 마이너스 a가 되더라 라는 걸 구하고 그 a 값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yx에 대한 해가 나오는 거예요. 2차 미분 방정식은 얘를 풀어줘야 돼. 이거는 뭐 그래 공식 써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해 형태가 뭐 두 개 실근이냐 중근이냐 뭐 두 개 허근이냐에 따라서 뭐 크리티컬 댐핑, 오버 댐핑, 그리고 하나가 또 뭐더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뭐 부족 제동이 있고 그러니까 과제동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임계 제동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좀 내용이 헷갈릴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어떤 그 패턴에 따른 건데 이게 이번 학기에는 안 나오고 아마 다음 학기에 나올 거야.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여기 특성 방정식을 풀어줄 거고 자, 뭐 내용을 이해 못하더라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특성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세웠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랬을 때 제곱항은 무조건 람다 제곱 그리고 계수 써주고 그 다음 1차 미분항은 람다 더하기 b 이퀄 0이라고 쓰게 되면 이게 특성 방정식이고 저기서 람다를 구해서 여기에 대입해 주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방정식의 해가 구해진다라는 거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뭐 특성 방정식의 해가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 있는 요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죠. 그리고 중근을 갖는 경우,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나눠진다. 그리고 저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근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고 자,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개의 실근 경우는 람다 1과 람다 2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요건 그냥 일반적인 상수예요. 뭐 상수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 1x 더하기 c2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 2x가 돼요. 이 c1과 c2 값은 나중에 실제로 구하는 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어떤 임의의 상수라고 보면 되고, 자, 중근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x가 하나 더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람다 1이라고 하는 근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c1 익스포넨셜 람다 1 x. 원래 이거대로 따지면은 c1 익스포넨셜 람다 1 x 더하기 c2 익스포넨셜의 람다 1 x. 뭐 그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여기 x를 하나 더 붙여서 우리가 구해준다. 라는 거. 자, 요거는 자, 일단 요렇게 쓸 수 있는데 오일러 공식이라는 거를 배웠겠죠? 그렇죠? 형준이 끄떡끄떡 해봐야 소용이 없고. 오일러 공식. 김원정. 원정아. 네? 네. 오일러 공식 들어봤어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봤어? 이거 배웠던 얘기네? 네. 오케이. 그럼 됐어요. 네. 자, 오일러 공식을 이용한 표현이에요. 지금, 자, 아까 람다 1, 람다 2의 위치에다가 알파 플러스 J 베타,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J 베타를 넣어준 거예요. 뭐, 얘랑 같은 형태지, 그치? 여기에 람다 1 대신에 알파 플러스 J 베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한 거야. 람다 1을 알파 플러스 J 베타, 람다 2를 알파 마이너스 J 베타의 형태로 놓자. 그랬을 때, 자, 익스포넨셜 A, 알파 X라는 걸로 묶어주고 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까지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익스포넨셜 J 베타 X를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오일러 공식이에요.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익스포넨셜 함수와 사인, 코사인 함수 간의 서로 관계식이에요. 얘를 익스포넨셜 J 베타 X를 풀어 쓰게 되면 코사인 베타 X 더하기 사인 우리가 회로니까 I를 안 쓰죠? J 사인 베타 X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어요. 그 앞에다가 C1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요 항에 대한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C1이 전체적으로 곱해져 있고 코사인 베타 X 더하기 J 사인 베타 X가 돼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X 더하기 J 사인 마이너스 베타 X로 풀어주게 되면 이게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사인과 코사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특성 방정식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방정식을 풀어주는 게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자, 이 람다 값을 여기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요 정도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여기 이 부분 잘못됐더라고요. 어디냐? 펜 어디냐? 지금 얘만 없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없어져야 돼. 그렇죠? 지금 요게 이 커패시터의 전류, 인덕터의 전류, 그 다음에 저항의 전류, 그리고 나서 남는 거는 IT가 나와야지. 내가 이 부분을 아마도 얘를 긁어다 쓰면서 IT를 쓴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IT만 남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배워야 될 7장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컴퓨터가 이상하지. 자, 7장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자, 1차 미분 회로예요. 그러니까 first order circuit이라고 하는 게 1차 미분 회로이고 자, 1차 미분 회로와 2차 미분 회로는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로에 대한 어떤 방정식, 뭐 전압이나 전류에 대한 방정식을 세웠을 때 그 전압이나 전류에 대한 방정식이 1차 미분,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 최고차 미분항이 1차면 1차 미분 회로, 최고차 미분항이 2차면 2차 미분 회로로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1차 미분 회로예요. 1차 미분 회로고 배워야 되는 순서는 이래요. 뭐 이렇게 뭐 인트로는 인트로고 자, RC 회로, 그다음에 RL 회로인데 전원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한글로 얘기하면 무전원 RL 회로 혹은 무전원 RC 회로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 예전 교재에서는 사실 이게 뒤쪽에서 나왔거든. 근데 지금 여기는 좀 앞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싱귤레리티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이 함수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있는 경우들을 보통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다룰 거는 UT라고 하는 유닛 스텝 펑션이 있어요.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얘가 델타 함수, 임펄스, 델타 함수라고도 얘기해. 요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얘예요. UT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계산 함수예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진짜 계단식으로. 얘가 하는 역할은 스위치를 대신해서 이제 함수식을 표현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뭐 계속해서 뭐 스위치를 뭐 이런 식으로 그 회로에 그려주기가 귀찮으니 이거를 UT라고 하는 계단 함수의 형태로 함수식으로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배우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자, 스텝 리스폰스 오브 RC, RL인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텝 리스폰스라고 하는 게 전원이 이제 생긴 거야. 자, 전원이 있는 경우의 RL 회로, 그다음에 RC 회로인데, 스텝 리스폰스니까 이 회로는 뭐겠어요? 자, 스위치가 포함된 전원이 있는 회로예요. 스위치랑 전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회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과도기적 응답도 있는 거고 외부 전원에 의한 강제 응답도 포함한, 그래서 우리가 저기 전체 응답을 구해야 되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진행될 거고, 일단 제가 어저께 올려놓은 거는 여기까지에 대한 강의 자료를 올려놨고, 요 뒤에 거는 지금 편집 중이니까 편집 마치면 또 올리도록 할게요. 무전원 응답이랑 고유 응답이랑 차이가 있어요. 무전원 응답이랑 고유 응답이랑? 아니야, 똑같아요. 네. 됐어? 자, 근데 무전원 응답인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정은 뭐냐면 전원이 없으면 원래 어떻게 돼? 에너지가 축적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에너지가, 그러니까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있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원이 처음부터 없었어. 에너지가 한 번도 공급이 안 됐다고 생각해봐요. 회로가 뭐 인덕터가 있든 커피시터가 있든 저항이 있든. 그러면 그 회로는 그냥 반응이 없는 회로예요. 근데 어떤 시점까지는 어쨌든 에너지가 공급이 됐었고 그 에너지가 내부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동작하는 회로를 여기서 가정하는 거예요. 전원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관측하는 시점에서의 전원이 없는 거고 실제로 에너지는 공급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런 차이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7.2와 7.3에서 구하는 거를 우리가 고유응답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각자 읽어봅시다. 네, 읽어보면 되고, 뭐 이런 걸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챕터에서 RC, 그 다음에 뭐 LC, 서킷이 있는데, 자, R과 C가 포함된 회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 미분 회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LC가 다 있는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RC도 마찬가지고 RL도 마찬가지지. 그다음에 RLC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런 회로들의 경우에는 이제 2차 미분 회로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건 여기서는 1차 미분 회로를 배울 거고, 자, 그리고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유닛 스텝, 그다음에 유닛 임펄스, 그다음에 유닛 램프 펑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얘예요. 유닛 스텝 펑션을 지금 많이 쓸 거고, 자, 얘네들은 지금 배워두면 내년 1학기 때 시노미 시스템을 배울 때 아마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유닛 임펄스라는 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함수인데, 자, 델타 t로서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 델타 t가 정의되는 구간이 딱 한 점이에요. t 콜 0이, 그러니까 요 내부에 있는 그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이 될 때 무한대의 펄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죠, 임펄스가 나와요. t 콜 0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0의 값이야. 근데 딱 t가 0이 되는 순간, 혹은 이 괄호 안의 값이 0이 되는 순간에만 무한대의 펄스가 나와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연속 함수일 경우에만 무한대이고, 이산 시간에서는 그러니까 그 높이가 1인 경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간단한 신호예요. 우리가 신호화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회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에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이 뭔지를 알면, 자, 이렇게 가정해보자.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이 시스템이 뭔지 몰라. 근데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은 뭐 뜯어보면 되겠지. 그쵸? 뜯어볼 수 없으면. 그치. 예. 어떤 입력, 뭐 전류라고 합시다.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를 관측을 하면 그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가지고 적어도 이 회로에 대한 뭐 저항값이 얼마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심오한 얘기를 이제 내년 1학기 때 하게 될 거고.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신호를 넣어야 되는데 막 굉장히 복잡한 신호를 넣었을 때 굉장히 복잡한 신호가 출력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시스템을 파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내가 원하는 건 이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어려운 신호를 넣어버리면 내가 시스템 파악을 못하지. 그래서 가장 간단한 신호로 넣었을 때 이거가 뭔지를 알기 쉽게 해주는 게 여기 있는 유닛 임펄스 혹은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뭐 내가 항상 드는 예인데, 저기 뭐 그 길 가는데 뭔가 이상한 박스가 하나 있어. 근데 뭐 여기에 뭐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폭탄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요즘 뭐 우리나라에 뭐 길에 떨어져 있는데 폭탄이 있을 리는 없을 거고, 어쨌든 뭔가 위험한 게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궁금해. 그냥 가서 손대고 열어봐.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죠. 보통 뭐 해요? 뭐 돌을 던져본다든지 아니면 발로 차본다든지. 그러면 이게 대충 소리가 나잖아. 발로 찼을 때 나오는 소리가 있으면 아 뭐가 들어있구나. 그리고 뭐 발에 느껴지는 어떤 묵직한 게 있으면 아 뭔가 굉장히 무거운 게 들어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지. 그리고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외국 애들도 수박을 두드려보고 사는지 그 수박 두드리는 거 예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수박 사실 잘 모르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톡톡 치잖아.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내가 임펄스를 가하는 거야. 때린다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순간에 어떤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 힘을 줬을 때 되돌아 나오는 뭐 소리라든지 아니면 소리 감촉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수박이라는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거야. 적어도 꽉 차 있구나. 아니면 비어 있구나. 기껏 두드려보고 샀는데 집에 가서 맛없으면은 실패했구나.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개념으로서의 신호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스위치 동작을 보통 많이 얘기하는 거고, 얘는 정확하게는 얘의 미분값으로 정의를 해요. 얘를 한 번 미분하면 유닛 임펄스가 돼. 그리고 얘를 시간에서 적분을 하면 유닛 램프 펑션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룰 거는 유닛 스텝 펑션을 주로 다룰 건데, 얘와 연결된 얘랑 얘도 공부는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이 쓰는 거는 아마 내년에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자 스위치가 포함된 전원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뤄본다. 자 소스 프리도 다르지만 자 중요한 거 이거야. 스위치가 포함된 전원이 있는 회로예요.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DC 정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R과 L에 대한 효과가 없어지지. 그게 아니라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푸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얘를 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좀 전체적인 어떤 그림은 그려졌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룰 거, 자, 두 개의 타입이 있어요. 자, 저항, 그 다음에 커패시터가 있는 RC 회로, 저항과 인덕터가 있는 RL 회로를 다룰 거예요. 얘네 두 개가 대표적인 1차 회로예요. 그리고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초기 조건에 대한 거를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임 컨스탄트에 대한 걸 어디 써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안 썼나 보다. 네, 시상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루는 이제 어떤 응답이 혹은 입력이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자,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돼요. 아까 뭐 v0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의 형태로 뭐 vc의 t가 생성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그러니까 타우분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 있는 얘가 시상수예요. 시상수라는 거는 왜 도입을 하냐 하면
우리가 자 직선이 있어요. 이런 직선이 있어. 이런 직선이 있어. 서로 뭐가 다른 거야? 그렇죠? 딱 명확하게 다른 게 기울기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지. 그러면 이런 아이고 다시 뜨면 안 되는데 익스포넨셜 함수를 우리가 가정을 해요. 뭐가 달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긴 다르지. 그렇죠? 다르긴 다른데 뭐가 다르다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지. 그래서 도입한 게 타임 컨스턴트라는 거예요. 시상수라고 얘기를 해. 익스포넨셜 함수에서 얼마나 신호가 빨리 감소하는지 혹은 변화, 그러니까 뭐 감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목표하는 그 안정된 값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우리가 시상수가 큰 경우예요. 그러니까 시상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원래 초기 신호의 63%까지 떨어지는 요 때를 얘기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7% 남았을 때를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요 값에 도달하는 시간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얘가 시상수, 여기선 얘가 시상수, 여기선 얘가 시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상수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시간에 대한 개념인 거고,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얼마나 천천히 변하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를 우리가 회로에서 자, RC 회로의 시상수로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RL 회로의 시상수는 R분의 L로 정의를 해요. 요거는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근데 다시 나오더라도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요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게 왜 애니메이션이 들어와 있지? 자, 이거 봅시다. 오늘 이거 하나 하면은 아마 오늘 끝날 것 같은데, 자, 전원이 없는 RC 회로예요. 커패시터 있고 저항 있지. 자, 전원이 없지만 일단 여기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 건데, 자, 위쪽에 노드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노드에 걸려 있는 전압을 V로 봐. 이 노드로부터 지금 전류가 나간다고 봅시다. KCL을 쓰는 거예요. 좀 약간 어색하지만 위쪽에 노드가 있다라고 보고 전류가 다 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KCL을 쓰게 되면 자, 여기 우리가 외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에 대한 식 알고 있다라고 보고 뭐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의 식 알고 있다라고 봅시다. 자, 그리고 알고 있다라고 하고 하나씩 봅시다. 자, RC 단일 루프 회로예요. 전원이 없는 무전원 RC 회로예요. 그리고 자, 이니셜 볼테이지 V0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야. 에너지가 없으면 사실 이거는 이 회로는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초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 T= 0에서의 에너지라고 봅시다. 그리고 자, 회로에 어떤 전원이 없기 때문에 자, 응답은 이게 중요해. 초기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계속해서 공급되는 게 아니라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계속 없어져요. 그리고 그 초기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외웠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CV 제곱인데 초기에 저장되어 있던 전압값이 V0이기 때문에 2분의 1 C 곱하기 V0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회로에서 나타나는 응답을 고유응답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고유응답이고 자, 응답이 회로 소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경우를 얘기해요. 나중에 여기 이제 전원이 붙게 되면 걔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강제응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초기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거를 우리가 고유응답 혹은 내추럴 리스폰스라고 한다. 자, KCL을 지금 볼 거고 지금 이건 뺐어야 되는 건데 일단 KCL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첨부하면 되는 거고
자, 위쪽에 전압을 VT라고 했을 때, 자, C 곱하기 DT분의 DV가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그리고 R분의 V가 지금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고 그것의 합이 0이 된다라는 게 지금 저 노드에서의 KCL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자, C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추자 그랬어요. 그래서 양변을 C로 나눠. 그러면 자, DT분의 DV 더하기 RC분의 1 곱하기 V 이퀄 0으로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변수 분리법을 하는 거예요. V는 V대로, 그 다음에 T는 T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V분의 1 곱하기 DV, 그 다음에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DT로 썼어요. 그러면 자,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V에 대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자, 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냥 양쪽에다 적분을 한 거예요. 양변을 동일하게 적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분수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물론 이제 뭐 그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뭐 항이 또 붙겠지만 그런 건 일단 지금 생각하지 말고 자, 로그 V가 돼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자, 여기 이제 1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여기 T가 나왔죠. 마이너스 RC분의 1 곱하기 T 더하기 K. 아까 여기 부정적분 했을 때 여기서 뭐 상수항 빠진 거 있었지. 그리고 여기도 지금 상수항 빠지는 거 있죠. 그거를 다 합해서 그냥 K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지금 상관없어. 그냥 묶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VT예요. VT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양변의 익스포넨셜을 취하게 되면 여기 V가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RC분의 T 더하기 K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수함수의 경우에 더하기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나눠서 그러니까 두 개의 항으로 곱할 수 있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T, 그러니까 마이너스 RC분의 T 그리고 익스포넨셜 K가 돼. 그리고 얘는 그냥 상수야. 그래서 그냥 상수로 놔요. K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문자 K라고 하는 상수를 놨어요.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C분의 T라는 항이 나왔어요. 그게 VT에 대한 해예요. VT를 우리가 풀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구해줘야겠죠. RC, 뭐 T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주어진 거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에요. 하나 모르는 게 뭐야? 지금 대문자 K는 아까 그냥 뭐 상수 적당히 해갖고는 다 뭉쳐놓은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구해줘야지 이게 완전히 풀리는 거겠죠.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써줘야 되냐? 초기 조건을 이때 써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야? t equal 0일 때 v0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면 구해서 써야 돼. 앞으로 초기 조건은 여기 있는 이 상수항을 특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해요. 문제에서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직류 정상 상태를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회로를 해석해서 초기 조건을 구해줘야 돼요. 자, 여기다가 그러니까 t equal 0을 넣는 거예요. 0을 넣으면은 여기 0이 되죠. 그럼 여기 그러니까 이 지수의 0이니까 1이잖아. 남는 게 뭐야? k 값 남고 그때의 값이 뭐야? v0. 그러면 k 값이 v0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태가 바뀌지 않아. 바뀌지 않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도 몇 번 나왔던 식이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앞으로 뭐? V0 구하면 되고 RC 구하면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는 요 방정식 풀 줄 몰라도 상관없어. 대신에 이 형태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무전원 RC 회로인 경우에 우리가 R 곱하기 C라는 거를 R 곱하기 C라는 거를 C상수 타우로서 정의하고 그리고 초기 조건을 V0라고 하게 되면 VCT라고 하는 전압은 V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로서 정의되고 이 형태는 변하지 않더라.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 뭐?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초기 조건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구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타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타우 값을 구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회로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저항 값을 하나의 합성 저항으로 만들었을 때의 값이어야 되고
커패시터도 하나로 만들었을 때의 값이어야 돼요. 알겠죠? 그 합성 커패시턴스를 구하고 합성 저항을 구해서 그 두 개의 곱을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요 타우 값이, 그쵸? 곱을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타우 값이 구해진다는 거예요. 자, 미분 방정식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압 구했잖아요. 전압 구했으니까 우리 뭐 구할 수 있어? 전류 구할 수 있지. 전류는, 자, 여기 전압 VT니까 뭐 괜히 이쪽으로 내려가면 식이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저쪽으로 내리지 말고 이쪽으로 내려도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자, IT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이 방향으로 IT가 정해졌다고 했을 때 IT라는 거는 R분의 VT로서 쓸 수 있고 VT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얘를 넣고 쓰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돼요. 자, 뭐 에너지 구하는 거는 2분의 1 CV 제곱이고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요 VT라는 거에 대한 제곱항을 계산을 해서 쓰게 되면 되고 자, 뭐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계산해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V에 대한 거를 여기 썼죠. 그것에 대한 제곱항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은 앞에 붙어 있는 요거가 결국은 초기 에너지 여기서 구했던 초기 에너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오메가 C의 제로의 익스포넨셜의 뭐 RC분의 마이너스 2T의 형태가 되더라. 파워에 대한 거는 지금 전류 I와 뭐 V를 곱해서 구하면 되거나 아니면 R분의 V제곱 혹은 I제곱 R로서 구하면 되죠. 근데 굳이 여기 있는 이거를 쓰기보다는 R분의 V제곱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자, 저항에서의 지금 여기는 이제 커패시터에서의 에너지고 여긴 저항에서의 에너지예요. 그럼 저항에서 에너지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냐면 그러니까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보존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에너지 합과 여기서의 에너지 합은 그러니까 초기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에너지의 값 있고 그다음에 여기 VCT 그다음에 VRT를 계산하면 뭐 서로 보존되는 형태가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최고차 미분하는 개수를 1로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전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 0으로 처리가 돼요. 그리고 자, 얘를 풀었을 때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외워야 될 형태예요. 항상 저 형태가 나와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저 형태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구하면 돼요. 그래서 타우 값 혹은 이제 RC 값을 구해주면 R과 C 값을 곱한 타우 값을 구해주면 되고 V0라고 하는 초기 값을 구해주면 우리가 VT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제 하나만 풀어보고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자, 지금 전류 IT를 구하래요. 그리고 뭐 맥시멈 파워를 할 수 있는 뭐 R과 뭐 R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자, 커패시터 값이 1 마이크로페럿이에요. 지금 아마 1 마이크로페럿이고 저항은 이제 뭐 여기 이 저항이 1kΩ.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1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V0라고 하는 초기 값이 5V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 초기 값 주어져 있죠?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 없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VT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돼? V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그리고 타우는 R 곱하기 C의 값이에요. 문제에서 R 얼마? 1kg. C 1 마이크로. 그러면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하면 되죠? 그렇죠? 이게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3승 단위는 초예요. 알겠지? 그러면 지금 V0 값이 5V니까 5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게 되면 뭐 이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000t 볼트가 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문제에서는 전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나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나 똑같이 VT예요. 그래서 VT 나누기 R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전류를 구할 수 있고 자, 저항에서의 요 파워를 구하게 되면 V 곱하기 I를 구하면 되죠.
여기서 V 구했고 여기서 IT 구했으니까 두 개 곱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맥시멈 파워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물론 제대로 하려면 뭐 미분해서 뭐 0이 되는 뭐 그런 걸 구해야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 지수함수의 형태이고 이 지수승이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아래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형태니까 얘가 맥시멈이 되는 경우는 언제? t = 0일 때. 그리고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얘는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로 이제 에너지가 소모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에 가장 큰 파워를 갖고 있겠지. 그래서 자, t = 0일 때 값이고 그때 25mW가 되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뭐 외우자. 그리고 V0라고 하는 거는 자, 말 그대로 초기에 저장되어 있던 전압값을 얘기해요. 자, 미분 방정식 잘 못 풀더라도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요 형태도 외우고 있어야 돼. 자, C 값이 하나이고 R 값이 하나인 경우예요. 알겠지?